5천만 원이야. 주방 냄새나는 며느리는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가 통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죠. 7년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주방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소스를 만들었고 그 소스 하나로 남편 식당을 연매출 100억짜리로 키워놨더니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 때인데 말이죠. 거기에 남편은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나서 이혼 합의서를 내밀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비행기 모드를 누른 지 딱 1시간 뒤 시댁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상표권 한 방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은지수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날 아침 8시,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조리도구들을 하나씩 박스에 넣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야, 잠깐 나와봐. 곽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곽 여사가 통장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5천만 원이야. 너 줄 돈은 그게 전부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곽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결과 나왔다며. 딸이래. 딸. 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곽 여사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새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어머님, 딸이든 아들이든 제 아이예요. 민준 씨 아이고요. 곽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새 아파트 입주하는 거 알지? 주방에서 냄새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그 돈 들고 짐 싸서 나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박민준이 들어왔는데 민준의 팔에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죠. 이게 누구야? 저는 멍하니 서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연녀가 자신의 배를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귀한 아들이 있거든. 안주인 자리, 이제 나한테 넘겨.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야? 설명해. 민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오늘 오전 10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금 수백억이 들어와. 솔직히 말할게. 돈이 들어오면 너랑 갈라설 생각이었어. 뭐라고? 내가 언론에 더 유명해지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 돈 받고 깔끔하게 떨어져. 민준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주방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소스 배합을 연구했던 날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화상 자국이 팔뚝을 덮었던 시간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등록해둔 상표권과 소스 독점 제조권. 내연녀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빨리 짐 싸.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곧 오거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제 배를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었습니다. 좋아.
나갈게. 곽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갈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준이 팔짱을 끼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러는 게 서로 편해. 저는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하나만 물을게. 후회 안 해?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뭘 후회해? 빨리 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샴페인 코르크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 여사의 웃음소리, 내연녀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쫓아왔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네. 이삿짐 센터 불러, 빨리빨리.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원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일본 식품 박람회 출장 항공편을 지금 당장 앞당겨야 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저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으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저 식당은 제 비법 소스와 상표권 없이는 단 하루도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식당 법인 계좌의 공동 명의자이자 실질적 관리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법인 운영 자금 전액을 제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죠. 공동 명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 저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무인 발권기에서 일본행 탑승권을 출력하고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시각 민주는 은행 VIP 창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오전 10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들어올 계약금만 믿고 펜트하우스 잔금 이체를 기다리면서요. 곽 여사와 내연녀는 이삿짐 트럭을 이끌고 새 아파트 로비에 도착해 있겠죠. 저는 노트북에서 미리 작성해둔 이메일 초안을 열었습니다. 수신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진과 법무팀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에 제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 원본 증명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은지수 본인 명의의 상표권 사용을 오늘부로 즉각 불허합니다. 전국 가맹점에 공급 예정이던 비법 소스의 공장 출고를 전면 중단합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의 불륜과 강제 이혼 요구 사실도 간결하게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에 법적 경고 문구를 넣고 발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수백억짜리 계약이 날아갑니다. 민준이 7년 동안 제 등에 엎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뱃속 아이를 한 손으로 감싸며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하청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은지수예요. 아, 사모님. 오늘 본점 식당에 보낼 소스 물량 출고 준비 다 끝났는데요. 지금부터 출고 전부 정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 점심 장사분인데 갑자기 왜요? 제 개인 인감이 찍힌 발주서 없으면 절대 물건 빼지 마세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제 도장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공장장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식당에서 얼굴마담 노릇을 하는 동안 실제로 물류를 굴리고 납품 계약을 따낸 건 전부 저였습니다. 공장장도 식자재 업체 사장들도 대형마트 바이어들도 전부 제 인맥이고 제 신용으로 묶인 관계였죠. 이 통보 하나로 민준의 사업은 숨통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라운지 스피커에서 탑승 수속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담당자가 이메일을 열람했다는 수신 확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탑승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출국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제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 시간 민준과 내연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곽 여사는 새 펜트하우스에서 명품 가구를 어디에 놓을지 들뜬 마음으로 지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따뜻한 유자차 하나 주세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폭탄의 스위치는 이미 눌러놨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다시 한번 배를 찼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제가 탄 비행기가 이륙하고 정확히 1시간 뒤인 오전 10시 30분. 그 시각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회의실에서 팀장이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표권이 박민준 대표 명의가 아니라고? 실무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해 봤는데 상표권 전부 은지수 씨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스 제조 독점권도요. 팀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걸린 업체에 수백억을 넣어 당장 송금 정지시켜. 같은 시각 민주는 은행 VIP 창구의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민준을 불렀습니다. 박민준 고객님, 잠시만요. 왜요? 입금됐어요? 직원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 측에서 송금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는데요.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취소? 무슨 취소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고 본사 쪽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민준은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프랜차이즈 대표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벌벌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대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박민준인데요. 계약금이 안 들어왔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대표, 상표권이 당신 거 아니라며? 우리가 지금 법무팀한테 보고받았는데 당신 상표권 도용 혐의로 고발 절차 들어갑니다. 더 이상 통화할 내용 없어요. 뚜뚜뚜. 민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은행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시각 새 펜트하우스 입구에서는 곽 여사가 이삿짐 트럭 앞에 서서 집주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밀번호를 왜 안 알려줘요? 집주인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 문을 어떻게 열어드려요? 돈부터 보내세요. 내연녀가 볼록한 배를 내밀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임산부가 서 있는 거 안 보여? 잠깐 들어가서 쉬기만 할게. 집주인이 내연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은? 계약자도 아닌 분이 왜 여기서 이래요? 곽 여사가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잔금이 왜 안 들어간 거야?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 엄마, 큰일 났어. 계약금이 안 들어왔어. 본사에서 계약을 깼어. 뭐? 뭔 소리야 그게? 몰라, 나도 몰라. 상표권이 어쩌고 하는데 지수 전화 좀 해봐. 곽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시계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저희 오후에 다른 일정 3건이 잡혀 있어요. 대기요금 추가로 나가는데 결제 먼저 해주시죠. 곽 여사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팀장이 단말기에 긁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없어요? 곽 여사가 지갑을 뒤졌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내연녀도 고개를 돌리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무전기를 들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규정대로 해. 여기 내려. 네. 여기다 놓으라고요? 응, 결제 안 되면 우리도 다음 일정 가야 돼. 네. 직원 4명이 트럭 뒷문을 열고 가구들을 아파트 단지 밖 공터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옷이 가득 든 명품 박스들이 시멘트 바닥 위에 쌓였습니다. 곽 여사가 직원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돈은 곧 들어온다니까. 팀장이 곽 여사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돈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이삿짐 트럭이 떠났습니다. 곽 여사와 내연녀는 길바닥 공터에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옆에 서서 멍하니 트럭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택시에서 뛰어내리며 달려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양복 단추가 하나 뜯겨 있었습니다. 엄마, 곽 여사가 이삿짐 박스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가죽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서 있었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음성 메시지를 다시 눌렀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같은 안내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민준이 스마트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수 받아.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그 무렵 저는 3만 피트 상공에서 승무원이 건네준 따뜻한 기내식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곽 여사가 길바닥에서 절망하고 있을 무렵 본점 식당의 점심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방장이 냉장고를 열고 소스통을 확인하더니 조리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소스 배달 안 왔어? 조리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안 왔는데요. 공장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점심 예약만 50팀인데 소스 없이 어떻게 해? 주방장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선반을 뒤졌습니다. 어제 남은 소스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트에서 비슷한 거 사와. 빨리. 조리사가 뛰어나갔고 30분 뒤 시판 소스 여러 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주방장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에 갈비찜이 나갔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요? 전에 먹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옆 테이블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원래 이 맛 아니었는데. 환불해 주세요. 저도요. 이거 뭐 다른 가게 음식 아니에요? 홀 매니저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재료 사정이 좀. 재료 사정이 뭐가 어떻든 돈 내고 먹으러 왔는데 이건 아니지. 단체 손님 12명이 한꺼번에 일어서며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전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식당 정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박민준 사장 어디 있어? 납품업체 사장 중 덩치가 제일 큰 남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깨졌다며? 외상값 3억 당장 내놔. 오늘 안에 안 갚으면 이 가게 못 열게 할 거야. 홀 매니저가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전화해. 당장.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 외상값을 받으려는 업체 사장들, 우왕좌왕하는 직원들이 뒤엉켰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밖 공터에서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 온다? 어떡해? 곽 여사가 벌떡 일어나 가죽 소파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거 3천만 원짜리야. 비 맞으면 안 돼. 하지만 소나기는 거짓말처럼 쏟아졌습니다. 곽 여사의 파마 머리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늘어붙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명품 박스들의 종이 포장이 축축하게 젖어 찢어지기 시작했죠. 내연녀가 명품 박스 하나를 품에 끌어안고 처마 밑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이리 와요. 곽 여사는 소파를 붙잡은 채 놓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 2명이 우산을 쓰고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이사하다 짐을 왜 길바닥에 놓고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곽 여사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처마 밑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의 스마트폰이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빚쟁이, 식당 직원, 예약 손님, 납품업체. 수십 통의 전화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그 전화들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제 번호만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은지수 전화 받아. 받으라고. 30번, 50번, 100번. 같은 안내 멘트만 되풀이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을 때 민준이 택시를 잡아 곽 여사와 내연녀를 태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 펜트하우스는 문이 잠겨 있고 원래 살던 집은 이미 뺀 상태였습니다. 곽 여사가 뒷좌석에서 오들오들 떨며 내뱉었습니다. 아무데나 가. 모텔이든 뭐든. 택시가 인근의 허름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간판 글씨 반이 꺼져 있는 싸구려 모텔이었습니다. 좁은 모텔방에 셋이 들어섰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곽 여사가 축축한 외투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에 샴페인 터뜨렸는데 이게 대체 뭐야? 곽 여사가 무릎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년한테 5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을 던져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이 꼴이 됐어. 1시간 만에. 내연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대체? 나한테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해준다며. 지금 여기가 어디야? 민주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24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제 번호로 건 것만 189통이었죠. 오후 늦게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백 통, 문자 메시지 수십 개. 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한 번만 통화하자. 제발. 사정이 있었어. 다 설명할게. 전화 받아. 지수 씨, 어머님이에요. 아까 일은 내가 좀 심했다. 한 번만 얼굴 보자.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부 선택하고 일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도 전부 지웠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일본인 바이어 2명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지수 대표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바이어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의 뒷문이 열렸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본의 깔끔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배를 찼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도쿄의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깨끗한 아침 햇살이 쏟아졌고 저는 여유롭게 샤워를 마치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외식산업 박람회장은 거대한 전시관 3동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배정받은 부스에서 제 비법 소스를 활용한 밀키트 브랜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스 하나로 가정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갈비찜을 15분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12명이 시식 접시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게 진행됐죠.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스가 끊겨 문을 닫은 민준의 식당 앞에 방송국 취재 차량 3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폐업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연매출 100억대 대박 맛집이 하루아침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무산설이 흘러나오면서 모텔방에서 TV를 보던 민준이 리모컨을 침대에 내던졌습니다. 시발, 기자들까지 몰려왔어. 곽 여사가 민준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년이 해외로 도망간 거잖아. 네가 먼저 언론에 말해. 네가 피해자라고.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다. 민준은 평소 술자리를 함께하던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박민준이야. 단독 인터뷰 하나 줄게. 지금 바로 와. 1시간 뒤 허름한 모텔방의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부은 눈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켜지자 민준이 눈을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이 고생했으니까요. 민준이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을 핑계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소스 레시피를 통째로 들고 해외로 야반도주를 했어요. 기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레시피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가업인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몰래 등록해 놓고 해외로 튄 겁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대박 맛집 사장 아내, 비법 레시피 훔쳐 일본으로 도주.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전화를 걸어 허위 제보를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남편 사업체의 핵심 기밀을 빼돌려 해외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취재해 주십시오. 제작진은 자극적인 사연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틀 만에 예고편 영상이 제작되어 TV와 포털 화면에 송출됐습니다. 남편의 가업을 통째로 훔친 아내, 그 충격적 진실. 내연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팔에 링거를 꽂은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스트레스로 뱃속 아기가 위험합니다. 가업을 지키려다 쫓겨난 예비 며느리를 응원해주세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저를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었습니다. 남편 레시피 훔쳐서 일본에 팔아먹는 여자. 임신까지 이용하다니 소름 돋는다. 저런 게 사람이냐? 박람회 관련 기사에도 악플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그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본 유통사 담당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 대표님, 한국 쪽 뉴스를 보았는데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인터넷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본사에서 계약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레시피를 훔쳤다는 내용인데 저희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모텔방에서 민준과 곽 여사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이야. 인터넷 댓글 봐. 전부 지수 욕하고 있어. 곽 여사가 치킨 다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그년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피해자야, 피해자. 민준이 맥주캔을 들어 곽 여사의 캔에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대로 가면 지수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 같은 시각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온 택배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미리 고용해둔 사설 탐정이 보낸 서류였습니다. 내연녀의 과거 사기 전과 판결문, 산부인과 진료 녹취록,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은지수입니다. 모레 귀국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저는 귀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귀국 당일 인천공항 입국장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고발 프로그램 예고편을 보고 달려온 기자들이 수십 대의 카메라를 들고 게이트 앞에 진을 쳤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저는 입국장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은지수 씨, 남편 레시피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도주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VIP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모두 이쪽으로 오십시오. 프레스룸 안은 5분 만에 기자들로 꽉 찼습니다. 카메라 15대가 단상을 향해 줄지어 섰고 생방송 중계 표시 등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은지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뒤쪽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7년 전 비좁은 주방에서 제가 직접 계량컵과 저울을 들고 소스를 배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3시를 가리키는 벽시계, 땀에 젖은 제 앞치마, 수십 장의 실험 노트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영상은 7년 전부터 제가 직접 촬영해온 소스 개발 기록입니다. 이 레시피는 어느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단독 등록된 상표권 원본 증명서가 크게 떴습니다. 상표권과 소스 제조 독점권은 처음부터 제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훔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제 것이니까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가 줄줄이 떴습니다. 이것은 남편 박민준이 식당 법인카드로 지난 2년간 결제한 내역입니다. 명품 가방, 귀금속, 호텔 숙박. 전부 내연녀에게 사준 것입니다. 금액을 합산하면 수억 원이 넘습니다. 장내가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임신한 마누라가 부엌에서 냄새 풍기면서 기어다니는 거 보면 역겨워. 오빠, 빨리 쫓아내. 나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고지야.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정리해. 기자 한 명이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리포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민주는 불륜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자금 흐름도가 떴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개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검찰에도 동시에 제출합니다. 기자들이 급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기사를 치는 손가락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카메라 렌즈 앞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연녀의 과거 사기 전과 판결문입니다. 이 여자는 상습 사기범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USB를 꺼내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연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초음파 사진 가짜로 만들었어. 박민준 완전 바보라. 그대로 믿더라.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했어. 돈 빼내면 우리 빚부터 갚자. 응. 이 남자 재산 다 뜯어내고 빠질 거야. 녹음이 끝나자 프레스룸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연녀의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내연남과 짜고 가짜 임신으로 남편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장내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시각 모텔방 TV 앞에서 민주는 생방송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연녀의 녹취록이 TV 스피커를 통해 모텔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연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연녀가 뒷걸음질 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 오빠. 그거 조작이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민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내연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임신이 가짜라고? 내 아들이 가짜였어? 아파. 오빠 놓으라고. 곽 여사가 TV 화면을 보다가 두 눈을 크게 뜨더니 뒷목을 움켜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손자가 가짜 손자가. 곽 여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모텔방 바닥에 무릎부터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프레스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곽 여사. 보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낸 내 딸은 제가 혼자 완벽하게 키우겠습니다. 평생 빚더미 속에서 법의 심판이나 받으세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옆을 감싸며 프레스룸 밖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등 뒤로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기자회견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민준과 내연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를 욕하던 네티즌들은 손바닥 뒤집듯 민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민준을 상표권 도용과 계약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식당 직원 23명이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들도 외상대금 청구 소송에 합류했죠. 민준에게 쏟아진 소송만 17건이었습니다. 내연녀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꼬리를 감췄습니다. 경찰이 모텔을 찾아갔을 때 내연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곽 여사의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와 명품 시계가 함께 없어져 있었죠. 곽 여사가 텅 빈 침대 밑을 손으로 더듬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시계, 그년이 훔쳐간 거야. 민준이 모텔방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기꾼년이 끝까지.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자신도 수배 직전이었으니까요. 보름 뒤 민준의 모든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식당은 폐업했고 법인 명의로 된 차량도 예금도 보험도 전부 동결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청구한 위약금만 수백억이었습니다. 민준은 모텔비조차 낼 수 없게 되자 야반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찜질방을 전전하며 숨어 다녔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눌러 쓴 채 CCTV를 피해 다녔죠. 하지만 2주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랑 브로커를 만나러 새벽녘 부산의 한 부둣가에 나타난 민준을 형사 4명이 에워쌌습니다. 박민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이 뒤로 돌아서려 했지만 형사가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곽 여사는 민준이 잡히기 전에 이미 거리로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모텔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곽 여사는 새벽마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제 회사 1층 로비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노인 한 분이 오셔서 난리인데요.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경비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저는 책상이 모니터 이럴 거예요 모든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를 켜서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곽 여사가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에 절어 엉겨 붙었고 옷은 여기저기 때가 탄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곽 여사가 경비원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한 번만.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곽 여사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야,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얼굴 보자. 곽 여사의 외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님, 무단 침입자 내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곽 여사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곽 여사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요. 내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보안 요원들이 곽 여사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곽 여사가 인도 위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계약을 보류했던 일본 대형 유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은 대표님, 한국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본사 임원진이 대표님의 위기 대응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일정 잡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언제든 괜찮습니다. 일본 유통사와의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대형마트 바이어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투자금과 독점 계약을 들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저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형 소스 제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제 지분 100%의 주식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되려던 자들은 전부 쇠고랑을 차거나 길바닥에 먼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한 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CEO 집무실 책상에 앉아 결산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딴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가 아시아 전역에서 판매율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제 도장을 찍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는데요. 박민준 씨 재판 결과 나왔답니다. 뭐래요? 징역 7년 선고받았다고요. 사기, 횡령 전부 합쳐서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가봐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징역 7년. 그 숫자가 제가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보낸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민주는 교도소 안에서 매일같이 내연녀와 곽여사를 저주하며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모른 채 남탓만 하는 모습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죠. 곽여사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충격이 겹치면서 인지 장애가 왔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폐지를 줍다가 지나가는 젊은 임산부만 보면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손자 내놔. 내 귀한 손자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데려가면 다음날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동네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죠. 내연녀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기 전과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전국을 떠돌며 도망 다녔습니다.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방의 허름한 도박장에서 불법 체류자들과 어울려 있다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품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에 1초도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잘라낸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담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는데요. 따님이 그림 그려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대요. 저는 뒷좌석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빨리 가죠.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조용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타운하우스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정원에 심어놓은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도화지 한 장을 꼭 쥔 채로요.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우리 딸, 오늘 뭐 그렸어? 아이가 도화지를 제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큰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위에 삐뚤빠뚤한 글씨로 엄마랑 나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 이거 예뻐?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아이의 볼에 입술을 대고 뽀뽀를 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제 목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이 용기 하나면 됐습니다. 지난 7년의 지옥 같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곽 여사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5천만 원짜리 통장을 주워들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던 저의 결단인 결국 우리 모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그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통장을 집어 던지며 며느리를 쫓아냈던 곽 여사는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떠돌고 있고요. 길 가는 임산부 붙잡고 내 손자 내놓으라 헛소리를 하는 동네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펜트하우스 꿈꾸던 남편 박민주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서 썩고 있죠. 귀한 아들 운운하며 안주인 행세하던 내연녀는 도박장에서 수배범으로 붙잡혔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통쾌하고 기분 좋지 않나요? 살다 보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꾹꾹 참을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더라고요. 지수 씨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한테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